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미술품 복원 전문가인 지혜로운 중년 여성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실수로 한 사업가의 예술품을 부쉈습니다. 그 사업가는 예술품 복원을 요구하며 그녀에게 복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저택에 갇혀 있기를 명합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사업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지혜는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도자기의 가치는 최소 20억입니다. 당신들이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태준 씨가 깨진 도자기를 가리켰어요. 이것을 복원하시오. 완벽하게. 단 한 점의 흠집도 보이지 않게. 3개월 안에 모든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작업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저는 제가 가진 유일한 재능을 대가로 야수의 성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챕터 1. 우연과 논리적 필연. 오늘도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낡은 책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세 번째 고서적의 찢어진 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조심스럽게 종이의 결을 따라가는 동안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 오래된 서점은 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안쪽 방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책을 내려놓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죠. 요즘 하루 종일 이 자세로 있다 보니 몸 곳곳이 아팠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방문을 열자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또 그 낡은 지도를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한때 명망 있는 고고학자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5년 전 영구비 사기 사건에 휘말린 후로 건강도 명예도 모두 잃으셨죠. 서연아, 이것 봐. 여기 이장미 문양 말이야. 아버지의 손가락이 지도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었어요. 분명히 조선 후기 왕실 화원의 작품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가 평생 찾던 그 장미 병풍이.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저는 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받아들고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그것만 찾으면 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후로 줄곧 자신이 남편으로서 엄마에게 소홀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그 죄책감의 가장 큰 상징이 바로 장미병풍이에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으시다던 장미병풍을 결국 엄마 생전에 찾아주지 못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병풍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책으로 여기며 지금껏 병적으로 집착하고 계세요.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서점 카운터로 돌아와 앉았을 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 선생님. 고개를 들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철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몇 달 전부터 종종 서점에 들러 친절을 베풀곤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강민철이 불편했습니다. 그의 친절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오늘은 뭐 찾으러 오셨어요? 아, 저는 그냥 인사차 들렀습니다. 요즘 아버님 건강은 어떠신지. 강민철은 카운터에 기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북쪽 언덕 쪽 토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장미원이라고 불리는 곳 말입니다. 장미원이요? 어렴풋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거기 주인이 한태준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난 재벌 2세예요. 5년 전 사고로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나서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살고 있죠. 강민철의 목소리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개발만 하면 대박인데 그 사람이 절대 안 팔려고 해서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부동산 얘기는 제게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강민철은 잠시 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다시 고서적 복원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 든 책은 18세기 문집이었어요. 페이지 모서리가 부서져 있었죠. 저는 특수풀과 한지를 준비해 조심스럽게 접합했습니다. 이 일만은 제가 자신 있었어요. 대학에서 문화재 보존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국립박물관 복원실에서 일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후로는 이렇게 서점을 지키며 간간히 복원 일만 하고 있었죠. 손끝에서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옛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제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쳤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아버지께 저녁을 준비해 드려야 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서연 씨 보호자이신가요? 여기 북부 파출소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이 북쪽 언덕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셨다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북쪽 언덕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였어요. 아버지, 대체 왜? 택시는 좁은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서부터는 못 들어갑니다. 저 안쪽이 장미원인데 워낙 폐쇄적인 곳이라.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철문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어르신이 지금 안에 계신데 저택 주인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해서.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그건 직접 들어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얼굴이었죠. 철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긴 진입로를 따라 걷는 동안 양옆으로 장미 덩굴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인데도 장미가 피어 있었어요. 붉은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온갖 색깔의 장미들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했습니다. 이 많은 장미를 혼자 가꾸며 사는 사람이라니. 저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럽 고성처럼 생긴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느낌이 들었죠.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넓은 홀에 울려 퍼졌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벽을 가득 채운 그림들.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여기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그 앞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도자기였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는 그냥 장미 병풍을 찾으려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도에 나온 그 장소가 여기인 것 같아서. 담을 넘어 들어왔는데 이 방에서 정말 조선시대 유물들을 발견했단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그때였습니다. 실수라고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키 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왼쪽 절반이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맹수 같았습니다. 그 도자기는 15세기 분청사기 병입니다. 복원이 불가능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태준. 강민철이 말했던 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태준 씨는 바닥의 파편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온전한 오른쪽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왼쪽 얼굴의 흉터가 그를 악마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나는 그것을 20년 동안 수집했습니다. 단 하나의 흠집도 없이 보관해왔죠.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도둑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박살을 내버렸군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고학자였습니다. 단지 연구 자료를 찾으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태준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감쌌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고 재물 손괴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소리쳤어요. 제발. 제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태준 씨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묘하게 슬펐어요. 분노 뒤에 깊은 고독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다면 대가를 치러야겠군요. 얼마든지. 배상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돈? 태준 씨가 비웃었어요. 그 도자기의 가치는 최소 20억입니다. 당신들이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20억이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딸을 데려가시오. 우리 딸은 보건가입니다. 아버지. 서연이는 국립박물관에서 일했던 전문가란 말이오. 저 도자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 씨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나 대신 딸을 보내주시오. 제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저를 쳐다봤어요. 복원가라고 했습니까?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태준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죠. 김서연. 한국예술종합대학 문화재보존학 전공. 국립중앙박물관 복원실 근무 경력 3년.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군요. 흥미롭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제안하겠습니다. 태준 씨가 깨진 도자기를 가리켰어요. 이것을 복원하시오. 완벽하게. 단 한 점의 흠집도 보이지 않게. 그리고 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 저택에는 복원이 필요한 예술품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들까지 모두 복원한다면 당신 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3개월. 태준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3개월 안에 모든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작업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3개월을 여기서요? 저는 태준 씨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준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라기보다는 냉소에 가까웠죠.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저는 제가 가진 유일한 재능을 대가로 야수의 성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챕터 2. 장벽과 교감.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다시 그 철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가 겨우 2시간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도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보였죠. 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누군가 제가 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낮에 보는 장미원은 어젯밤과는 또 달랐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장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숨이 멎을 뻔했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뭔가 슬픈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택 현관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시죠. 태준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어둡고 음침하게만 보였던 홀이 오늘은 달랐어요. 높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밝게 비추고 있었죠. 태준 씨는 어제와 똑같은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얼굴 왼쪽 흉터가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짐은 그것뿐입니까? 네.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은 따로 주문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걷기 시작했어요. 따라오시오. 저는 그의 뒤를 따라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벽마다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작업실입니다. 태준 씨가 한 방에 문을 열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창문이 있는 넓은 방이었어요. 작업대, 조명, 각종 도구들이 이미 갖춰져 있었죠. 마치 전문 보건실 같았습니다. 이건 어제 밤새 준비했습니다. 태준 씨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필요한 게 더 있으면 목록을 작성하시오. 모두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 장미 정원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거래일 뿐이니까요. 태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방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쪽 문이 당신 침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식당에 준비됩니다.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죠. 태준 씨는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집사 한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거의 보지 못할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한 가지 더.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개월 안에 모든 복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당신 아버지가 진 20억의 빚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20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복원 작업은 완벽해야 합니다. 단 한 점의 흠집도 단 하나의 색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태준 씨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씨는 더 이상 말없이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완벽한 복원.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작업대로 다가갔어요. 그 위에 어제 본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분청삭이었어요. 저는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표면을 더듬어 봤죠. 15세기 작품이라고 했던가요? 500년 이상 된 유물입니다. 깨진 단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태준 씨는 말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파편들의 위치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나이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집사인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아가씨. 아, 벌써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느새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죠. 식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이 저택은 정말 컸습니다. 미로 같았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태준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집사가 물을 따르며 말했어요.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작업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태준 씨가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파편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복원 계획을 세우는 중이고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 한 달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하니까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중하게 작업하시오. 완벽이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강박이 느껴졌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저택에 왜 이렇게 많은 예술품이 있나요? 태준 씨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수집이 취미입니다. 취미치고는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벽에도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태준 씨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 흉한 얼굴을 가진 제게는 아름다운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처음으로 태준 씨가 자신의 상처에 대해 언급한 순간이었죠. 저는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태준 씨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도 어제 처음 봤을 때 놀랐지 않습니까? 놀란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흉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저 많이 아프셨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준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차갑게 돌아섰어요.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마치면 작업을 계속하시오. 태준 씨가 식당을 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가 외로워 보였죠. 오후 내내 저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원래 형태를 추정했어요.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장미 정원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에 물든 장미들이 정말 아름다웠죠.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내밀어 복도를 봤어요. 태준 씨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저녁 후에 시간이 있으면 서재로 오시겠습니까? 태준 씨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서재요? 책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책을 읽어달라니요? 제가요? 5년 전 사고 이후로 눈이 좋지 않습니다. 글을 오래 읽으면 아파요. 태준 씨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독서가 유일한 낙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저녁 먹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태준 씨가 돌아섰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천 권 아니 수만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들어오시오. 태준 씨가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요? 거기 테이블 위에 있는 책입니다. 태준 씨가 가리킨 곳에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미녀와 야수였어요. 이 책을요? 어릴 적 좋아했던 이야기입니다. 태준 씨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요즘 자주 생각나더군요. 저는 태준 씨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시작할게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막내딸 벨이 가장 아름답고 착했죠. 제 목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 씨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어요. 벽난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야수가 벨에게 장미를 주는 장면, 야수가 벨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리고 야수는 왕자로 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저주를 풀었던 거죠. 책을 덮었을 때 태준 씨가 눈을 떴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편안합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태준 씨도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내일 저녁에도 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태준 씨가 말했어요. 김서연 씨, 당신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하다니요? 저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요. 태준 씨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피했죠. 저는 태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보건가예요. 깨진 것, 손상된 것을 보는 게 제 일이죠. 그래서요? 당신의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상처일 뿐이에요. 당신이 아니고요. 태준 씨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눈물인가 싶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저는 조용히 인사하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한태준.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당신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저와 태준 씨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장미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잠들었죠. 챕터 3. 위기와 절망.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어요. 분청사기 복원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파편들을 맞추는 것까지는 성공했죠. 하지만 접합 부위를 완벽하게 감추는 게 문제였어요. 조금만 더. 저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특수 접착제로 붙인 부분이 미세하게 보였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태준 씨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게 분명했죠.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장미들도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이십니다. 아, 감사해요. 저는 급히 장갑을 벗고 복도로 나갔어요.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보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약 잘 먹고 있어. 너는? 저도 괜찮아요. 작업도 잘 되고 있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젊은 시절을 이렇게 낭비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통화를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서재로 향했어요. 이제는 매일 저녁 일과가 된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책을 읽을까요? 오늘은 당신이 고르시오. 태준 씨가 말했어요. 저는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한 권을 꺼냈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요.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가 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왕자는 작은 별에서 왔다고 했죠. 제 목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퍼졌습니다. 태준 씨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어요. 요즘 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그 구절을 읽을 때 태준 씨가 눈을 떴어요. 마음으로 본다.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는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오래 쳐다봤어요. 김서연 씨, 당신은 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태준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이 저택에 혼자 계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외롭다. 태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저는 숨을 멈췄죠. 김서연 씨.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와 평생 이곳에 머물며 이 고독을 함께 해줄 수 없소?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무슨 말씀을? 당신이 필요합니다. 태준 씨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온 후로 이 저택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존재가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 달 동안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작업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태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렇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착각이었군요. 태준 씨, 나가주시오. 태준 씨가 돌아섰어요. 오늘은 이만 쉬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태준 씨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절박함, 그 외로움. 하지만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직 그를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도를 걷다가 저는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죠? 저는 강민철입니다. 강민철이요? 서점에 왔던 그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죠. 강민철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한태준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한태준은 살인자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5년 전 자기 건설회사의 사업 파트너를 죽였습니다. 부실 공사를 감추려고 설계를 조작했고 그 때문에 건물이 붕괴됐죠. 그게 무슨? 파트너가 양심 고백을 하려 하자 한태준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파트너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한태준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강민철의 말이 계속됐어요. 그 사건은 사고로 처리됐지만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태준의 오만함과 탐욕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요.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당신이 위험하니까요.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살인자? 태준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강민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태준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상처받은 눈빛, 그 외로운 뒷모습, 그리고 강민철의 말. 한태준은 살인자입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저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활짝 열렸어요. 태준 씨였어요.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손보면 보여주시오. 태준 씨가 작업대로 다가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복원한 분청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태준 씨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여기. 태준 씨의 손가락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접합 부위가 보입니다. 그건 육안으로는 거의로는 안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다시 하시오. 하지만 실망했습니다. 태준 씨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당신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몰랐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방을 나가려는데 저는 그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태준 씨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서점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태준 씨를 만나서 말하려고 작업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를 돌보고 와야 해요. 태준 씨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안 됩니다. 제발요. 일주일이면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김서연 씨. 태준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계약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은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작업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선택하시오. 태준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택하든 계약을 택하든. 저는 울컥했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당신입니다. 갑자기 태준 씨의 목소리가 나아졌습니다. 어제 제 마음을 거절해놓고 오늘은 저에게 동정을 구하는군요. 그게 아니라 태준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태준 씨의 목소리가 나아졌습니다. 가시오. 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시오. 정확히 일주일 후 오늘 이 시간에 돌아오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늦으면. 태준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섭도록 절박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가 진 20억의 빚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태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다시 악마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5년입니다, 김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괴물을 보듯 했죠. 그런데 당신이 왔습니다.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은 저를 봤습니다. 이 흉한 얼굴 너머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한 달 동안, 당신과 함께한 한 달 동안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태준 씨. 하지만 당신은 떠나는군요. 그가 손을 거뒀어요. 모두가 그랬듯이. 결국 저를 버리고 떠납니다. 아니에요. 저는 돌아올 거예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태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약속하죠. 그리고 결국 떠납니다. 5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제 약혼자도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핑계일 뿐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태준 씨는 저를 오래 쳐다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져가시오.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색 장미 브로치였어요.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태준 씨가 제 손에 그것을 올려놨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것을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것을 들고 돌아오십시오.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꼭 돌아올게요. 저는 브로치를 꽉 쥐었습니다. 약속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집사가 차로 저를 데려다 줬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가씨. 집사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도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꼭 돌아와 주세요. 네, 반드시요. 차가 철문을 나설 때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택의 창문에서 태준 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루엣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 저는 달려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어요. 미안하다. 내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태준 씨가 떠올랐어요. 그의 마지막 말.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다시 악마가 될 것입니다. 주머니 속 장미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주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7째 되는 날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는 진차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이틀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이틀이요? 그러면 약속 시간을 어기게 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장미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밤새 아버지를 간호하며 저는 고민했어요. 태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절박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다시 악마가 될 것입니다. 8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넌 가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 약속 시간이 어제 오전이지.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내가 계속 시계만 보는 걸 봤단다. 아버지. 가거라.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직원들이 돌봐줄 거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서연아,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후회가 있단다. 무슨 후회요? 내 어머니한테 소홀했던 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다던 장미 병풍, 생전에 찾아드리지 못했지. 그게 내 남편으로서의 실책이었어. 일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소원은 등한시했단다. 아버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한태준. 그 사람이 너를 필요로 하는 게 보인다. 그리고 너도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 제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서 가거라. 약속을 지켜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오전 저는 서둘러 장미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교통이 막혔습니다. 사고가 났나 봤어요. 저는 조바심을 내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0시 30분, 11시. 이미 약속 시간에 늦었기에 마음은 급하기만 했습니다. 제발. 택시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넘어서야 겨우 도착했어요.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루하고도 2시간이 늦은 거였어요. 철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데.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미들이 모두 시들어 있었어요. 아름답게 피어있던 붉은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들. 모두 말라 죽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물을 주지 않은 것처럼. 아니, 마치 모든 생명력이 빠져나간 것처럼. 태준 씨.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입로를 달려가며 주변을 봤어요. 정원 곳곳에 부서진 화분들, 뒤집힌 벤치들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택이 보였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1층 창문들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태준 씨. 저는 소리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홀의 대리석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어요. 벽에 걸렸던 그림들이 찢어져 있었고 조각상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태준 씨, 어디 계세요? 제 목소리가 텅 빈 저택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복도를 달렸습니다. 서재로 가는 길에도 파괴의 흔적이 보였어요. 가구들이 뒤집혀 있고 꽃병들이 부서져 있었죠. 서재 문을 열자 더 참혹했습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책장이 쓰러져 있고 책들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그토록 사랑했던 책들. 안 돼. 저는 작업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복원했던 분청사기가 다시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벽에 걸렸던 그림들, 선반 위의 도자기들, 모든 예술품이 박살 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친 듯이 모든 것을 부숴버린 것 같았어요. 태준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늦으셨군요, 김서연 씨. 저는 돌아섰습니다. 강민철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태준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강민철이 막아섰어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비켜요. 그는 미쳤습니다. 강민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오전 10시부터 당신이 오기로 1시간부터 발작을 시작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강민철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오후가 되자 창문 하나를 깼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면서요. 아,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죠. 완전히 약속을 어긴 겁니다. 강민철이 태준 씨를 내려다봤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쳐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저택을 돌아다니며 모든 걸 부쉈죠. 그림, 조각상, 책, 도자기.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모든 것을요. 그럴 리가. 집사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민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정원으로 나가 장미들의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5년 동안 갖고 온 장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철이 태준 씨의 말을 흉내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모두 떠나는데. 어차피 나는 혼자인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전 내내 부쉈습니다. 당신의 작업실도 서재도 모든 방을요. 강민철이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1시간 전쯤 완전히 기력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태준 씨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와 눈물 자국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의 눈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태준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 왔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늦었어. 태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어. 하루가 지났어. 완전히 버렸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제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현관 앞에서 당신이 오는지.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오후, 저녁, 밤. 미안해요. 하루가 지났어요. 태준 씨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당신도 떠났다는 걸. 모두처럼.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5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고가 나던 날 제 약혼자가 말했죠.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영영. 태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제가 설계도를 조작한 건 사실입니다. 공사 기한을 맞추려고 비용을 아끼려고. 제 파트너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죠.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도자기 파편을 집었어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파트너는 현장에 있다가 깔렸어요. 제가 구하려 갔지만 태준 씨의 눈이 초점을 잃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어요. 파트너는 제 눈앞에서. 저는 이 얼굴을 얻었죠. 태준 씨. 그 후로 모두가 떠났습니다. 태준 씨가 허공을 응시했어요. 약혼자는 미안해. 난 괴물과는 살 수 없어라고 했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저를 이 저택에 숨겼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다면서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5년입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괴물, 살인자, 미치광이. 그렇게 불렀죠. 태준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왔어요. 당신은 저를 봤습니다. 이 흉한 얼굴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어줄 때 저는 인간이었어요. 괴물이 아니라. 맞아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떠났어요. 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약속 시간이었죠. 저는 현관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그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완전히 약속을 어긴 거죠.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여기가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가 가슴을 두드렸어요. 여기가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태준 씨. 그래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가 주변의 파편들을 봤어요. 제가 아끼던 모든 것들을요. 창문을 깼을 때 제 마음도 깨졌어요. 그림을 찢을 때 제 영혼도 찢어졌죠. 그가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씩 부술 때마다 당신이 떠나간 게 실감났어요. 책장을 쓰러뜨릴 때, 도자기를 깰 때. 제발. 어머니의 장미들도 죽였습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무감각해졌어요. 5년 동안 매일 물을 주고 가꿨던 장미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장미들. 새벽에 제초제를 뿌렸어요. 제 손으로. 그가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손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질 자격이 없으니까요. 파트너를 죽인 손, 모든 걸 망친 손. 태준 씨가 손을 응시했어요. 당신도 떠나게 만든 손. 그만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늦은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늦은 게 아닙니다. 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 이상 늦었어요. 그건 떠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어요. 약속은 어제 오전이었어요. 하지만 어제도 오늘 아침도 오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교통이 막혀서. 핑계예요. 태준 씨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5년 전 약혼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교통이 막혀서 일이 생겨서. 그리고 영영 오지 않았죠. 그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오고 싶었다면 하루씩이나 늦지 않았겠죠. 아니에요. 모두 같아요. 태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모두 떠나요. 약속하고 기다리게 하고 떠나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태준 씨가 파편들을 봤어요. 제가 사랑했던 것들, 제가 지키려 했던 것들. 모두 제 손으로 부쉈어요. 왜 그런 짓을?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죠.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여도 결국 저는 혼자예요. 괴물은 혼자인 거예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태준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사람을 죽인 자,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자.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게 괴물이 아니면 뭡니까? 태준 씨. 이제 당신도 가시오. 태준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보셨죠? 제 진짜 모습을. 미친 괴물을. 아니에요. 가시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장미의 시간이 끝났어요. 장미의 시간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태준 씨가 허공을 응시했어요. 태준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지킨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게 일주일을 줬어요. 정확히 일주일.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죠.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늦었어요. 장미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거죠.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태준 씨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저는 영원히 괴물로 남을 거예요. 강민철이 비웃었어요. 보십시오, 김서연 씨. 이게 한태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미 정신과 의사와 후견인 지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올 겁니다. 강민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러면 이 저택과 토지는 법정 관리를 받게 되죠.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신, 이 모든 게 계획이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를 절망하게 만들려고. 제가 뭘 했습니까? 강민철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한태준이 살인자라는 것, 당신도 결국 그를 버릴 거라는 것. 그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 말이 맞았잖습니까? 당신은 약속을 어겼어요. 그건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맞췄겠죠. 강민철이 태준 씨를 내려다봤어요. 결국 당신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동정했을 뿐이죠. 아니에요. 증명해 보시죠. 강민철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세요. 한태준 씨는 완전히 부서졌어요. 저는 태준 씨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 마치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당신이 그 흉터 때문에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강민철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김서연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인정하세요, 한태준. 당신은 영원히 혼자예요. 태준 씨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네. 저는 혼자예요. 영원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왔군요. 강민철이 시계를 봤어요.
한태준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거기서 정식 진단을 받고. 안 돼요. 저는 강민철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달려갔어요. 태준 씨.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하지만 태준 씨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저 멀리 가버린 것처럼.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장미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소리쳤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약속한 대로. 하지만 태준 씨는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발, 제발 저 좀 봐요.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태준 씨를 꽉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제발. 하지만 태준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영혼이 떠나버린 것처럼. 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태준 씨. 진심으로. 그 순간 태준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비켜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태준 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었어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챕터 4. 구원과 내면의 아름다움. 비켜주시겠습니까? 구급대원이 다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저는 강민철을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으로 신고한 거예요. 강민철이 구급대원에게 다가갔어요. 저 여자 말을 듣지 마십시오. 환자는 하루 이상 발작 상태였습니다. 저택의 모든 것을 파괴했죠. 구급대원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파편들, 찢어진 그림들, 부서진 조각상들. 환자분을 병원으로 모셔가야겠습니다. 안 돼요. 저는 태준 씨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가씨, 이해는 하지만. 단 5분만요. 제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구급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모셔가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방 밖으로 나갔어요. 강민철도 비웃는 표정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5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시죠. 문이 닫혔어요. 저는 태준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태준 씨, 제 말 들려요? 태준 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 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 늦었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장미 브로치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봐요. 어머니의 브로치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태준 씨의 손가락이 브로치를 만졌어요. 아주 미세하게.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매일 밤 이걸 보며 약속을 떠올렸어요. 제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해서 하루 늦었어요. 차가 막혀서 또 늦었고요. 저는 그의 이마에 제 이마를 기댔어요. 하지만 저는 왔어요. 당신에게 돌아왔어요. 늦었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틀렸어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하루나? 늦었잖아요. 맞아요. 늦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할 생각 없어요. 제가 약속을 어긴 거 맞아요. 그럼. 하지만요.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늦기도 하죠. 태준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돌아와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처럼요. 태준 씨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흉터를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왼쪽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사람을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실수했다는 것도 그로 인해 누군가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태준 씨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신의 흉터는 당신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예요.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 저는 그의 손을 제 가슴에 올려놨습니다. 그 무게를 이제 혼자 지지 마요. 제가 함께 질게요. 태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사랑하니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도 상처도 그 힘든 시간들도 모두 포함해서 사랑해요. 저는 괴물인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저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주변의 파편들을 봤어요. 이 모든 것도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다 부쉈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손으로 사랑했던 것들을. 알아요.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것은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는 보건가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바닥에 분청사기 파편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태준 씨가 파편을 봤어요.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산산조각 났지만 천천히 고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있어요. 함께 고쳐나가요. 태준 씨가 저를 오래 쳐다봤어요. 정말 저를 사랑합니까? 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 흉터도요? 네. 제 과거도요? 네. 이렇게 망가진 저도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부서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부서진 것은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분청사기 파편을 보여줬어요. 금으로 이어붙이면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킨츠기라고 하죠. 킨츠기. 상처를 금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태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흉터를 금으로 채울게요. 사랑으로요. 태준 씨가 흐느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태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약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강했어요. 5년 동안 혼자 견뎌냈잖아요. 하지만 결국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는 것도 용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혼자 견디지 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요. 서연. 저한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또 약속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태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또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늦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당신에게 올 거예요. 태준 씨가 저를 오래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제게 돌아와줘서. 당연하죠.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구급대원이 들어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태준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정신입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잠시 혼란스러웠을 뿐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분은 괜찮으세요. 강민철이 급히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태준 씨가 강민철을 쳐다봤어요. 제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저택을 제 재산입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강민철 씨. 태준 씨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당신의 목적을 압니다. 이 토지를 노리고 있죠. 강민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실망시켜 드려야겠군요. 저는 이곳을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리고 5년 전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 친구, 당신의 파트너를 죽게 만든 건 제 잘못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강민철이 말없이 그를 쳐다봤어요. 저는 오만했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겼죠. 태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5년 동안 이 저택에 숨어 살았습니다. 죄책감을 안고 세상을 피해서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태준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대로 속죄하겠습니다. 숨지 않고요. 무슨 유족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태준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건설 안전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요. 저는 태준 씨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 당신은 복수를 원했죠. 태준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제가 영원히 괴물로 남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제가 사람으로 돌아가 제대로 속죄하게 하는 겁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그래야 당신 친구의 죽음에 의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강민철이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강민철이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따라 나갔어요. 방에는 저와 태준 씨만 남았습니다. 태준 씨가 주저앉았어요. 애씁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태준 씨가 저를 봤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용기 내신 거예요. 태준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부서진 예술품들, 찢어진 책들, 깨진 도자기들.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죠? 하나씩 고쳐나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니까요. 태준 씨가 저를 오래 쳐다봤어요. 김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부서진 저를 고쳐가며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태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것들로 둘러싸인 채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어요. 부서진 것은 다시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와 함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정원에 시든 장미들이 보였습니다. 장미들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태준 씨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날 거예요. 정말이요? 네.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피어나요. 저는 태준 씨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태준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상처가 있어도 부서졌어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태준 씨도 미소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흉터가 있었지만 그 순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다시 사랑하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연.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화 속 야수는 왕자로 변하지만
현실의 야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태준 씨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몇 달 후, 장미원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작업실에서 부서진 예술품들을 복원했어요. 태준 씨는 제 옆에서 함께 작업했죠. 서재의 책들도 하나씩 정리되었고 깨진 창문들도 새로 달았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은 아직 시들어 있었지만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거예요. 태준 씨는 약속대로 건설안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태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 그의 곁에 있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장미 덤불 사이로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는 걸. 태준 씨. 저는 소리쳤어요. 태준 씨가 달려왔습니다. 봐요. 장미가 다시 자라고 있어요. 태준 씨가 무릎을 꿇고 싹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네요. 말했잖아요. 다시 피어날 거라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뭐가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저를 받아줘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완벽한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요. 장미싹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활짝 피어날 거예요.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